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뉴스, 폭주하는 여론, 일단 중립기업 맞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장하연입니다. 일부 전망자들에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들끓는 여론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막오른 여야 총선 레이스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여의도시 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종민 의원과 제3지대 빅텐트 속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중립기업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부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강경석 기자, 유승찬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전망이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래서 동주 콘서트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랐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도 끝났고 총선 D-57일인데요. 자, 그거를 평가하기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갤럽이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2월 2주차죠. 5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2011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지만 긍정평가가 소폭 올랐고 부정평가는 소폭 내렸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유승찬 대표랑도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네. 소위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민생 대책, 개혁 대책. 뭐 지난주에 또 의사 정원 이제 확대 발표가 있었죠. 뭐 그런 류의 어떤 정책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정책들이 저희 국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정책을 위주로 발표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소폭 오르는 지금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조금 마이크로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죠. KBS 대담 말씀하시는 대담.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담이 지난주 7일 저녁에 방송됐었죠. 밤 10시에.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일자별로 저희가 이 수치를 봤을 땐 상승세로 가다가 네. 공교롭게 네. 이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는 살짝 또 다시 소폭 하락하는. 하락세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년 대담이 사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리얼미터 네. 기준으로 4자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6일날 39.9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 대담 때 좀 잘 했으면. 통 크게 사과를 했으면 네. 4자를 찍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였고 아까 우리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거는 사실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전임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고 맞아요. 의사 집단의 어떤 파워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지지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발표됐는데 그 당정이 그 학자금 네, 이 지원한다. 소득 상위 20%를 뺀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서민 중산층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1.5조에서 2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또 발표했어요. 이것도 젊은 층한테는 호응이 좀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는 항상 이런 정부 여당 프리미엄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네.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예측할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변수들을 야당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하죠.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영혼의 반은 여당이에요, 지금.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모두 전환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제 판세 예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아무튼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이런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KBS 대담을 사실상 이제 마침표 효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계속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밝혔어요. 뭐 어쨌든 사과는 하지 않았고 네. 아쉬웠다는 표현을 썼지만 네. 어쨌든 밝혔고
더 이상 뭐 이제 밝힐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이슈를 예전처럼 더 증폭시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락 시켰다. 어쨌든 뭐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인이 여기서 이게 딱 이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은 상태예요. 네. 아니 보수층 맞아요.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냥 접은 상태로 있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텐데 네네. 한동훈이라는 대체 효과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버퍼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고 단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반영이 됐는데 김건희 사과 문제가 김건희 여사 지금 호칭을 꼭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온정권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내로남불 심판이 됐든 그런데 김건희는 이라는 네네.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꼬리표를. 여기서 이제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네. 이 중도 확장을 할 때는 아직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KBS 대담 이야기를 조금 아웃데이티드 되긴 했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대로 된 사과 없었고 앵커가 이제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에는 거의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잖아요. 이게 네. 두 분은 이게 그 소통 불통 의혹 해소 자체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이거 당연히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많았죠. 네. 왜냐면 일단 라이브가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격식 없이 본인이 질문에 준비했다는 취지로 사전에 참모들이 준비해졌던 자료나 질문지를 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수기하고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라운드업하면서 핵심 참모들끼리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과정들도 사실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점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저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직업상 본 겁니다.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사실 더 참담했던 건 앵커 박장범 네. 기자의 태도였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그 저자세로 인터뷰를 하는 네. 게 전략적으로도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좀 뭔가 당당하게 뭔가 좀 이 그쵸. 약속 대련 이게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공자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연출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시종 일관 너무 저자세였다 네.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좀 부끄러운 측면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좀 참담한 수준이죠. 그 사실 그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도 뭐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요. 네. 소위 이런 스캔들로 이제 다루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뭐 아쉽습니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본인도 아쉽다고 네. 얘기했고 아쉽습니다. 네. 5글자. 뭐 어쨌든 이제는 뭐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거 영상 밑에 댓글을 봤는데 저희 집에 이제 TV가 정규 방송이 안 나와서 유튜브로 봤는데 댓글이 KBS가 TV조선을 이겼다라고 썼더라고요. 그게 1등 댓글이었어요. 네네. 아마도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번 대담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동아일보가 가장 강렬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가. 네. 또 이 모 칼럼에 네. 보수 언론이 이제 보수를 비판해야 하는가 라는 이제 칼럼을 봤는데 모 칼럼에 김대중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 이제 그만해라 많이 했다. 뭐 홍준표 시장도 김건희 사과 문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이제 얘기했는데 약간 보수층 속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생기기 시작할 네. 거예요. 이제 총선에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만 언급하자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는데 아마
동아일보의 기조 변화가 좀 주목됩니다. 네. 저희는 뭐 항상 불편, 부당, 저희 시시비비. 중립기여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살짝 언급하고 가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가 윤 대통령 대담과 같은 날짜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있었죠, 아마? 관훈 토론회가. 네, 보통 이제 데뷔한 직후에 네. 이런 언론의 인터뷰를 사실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질문에 답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 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취임한 이후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개적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물론 매일 아침 소위 도어 스태핑 같은 형식의 백브리핑을 매일 하고는 있지만 정제된 형식, 정제된 방식으로 정제된 시간 속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도 답변도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묻혔죠. 대통령 뭐 아무래도 대담과 같이 네. 이제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날 언론에서 이제 뉴스로 소비될 때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소개가 되긴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양당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 거를 좀 보면 이게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예전만은 못한다고 하지만 설 민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이 지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총선 D-57일이니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내세운 상황에서 민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 거라 보시나요? 좀 질문이 좀 거의 뭐 쪽집게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은 되게 전략적 프레임이고요. 이게 운동권 심판론은 전술적 프레임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운동권 심판론은 저는 이제 보수 결집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저는 이제 청년 정치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네. 20, 30대는 운동권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운동권의 개념 지금- 자체가 없죠. 지금 중도층은 다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네. 그 중도 확장성은 없습니다. 운동권 심판은. 그래서 여당은 이제 심판론을 여당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기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핵심 전략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여당이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 민생 대책 계속 내놓고 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다음에 이거죠. 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을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전략적이지 운동권이라고 특정해서 사실 뭐 민주당이 다 운동권도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그 운동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민주당에. 네. 예. 그래서 운동권 심판론은 곧 치유가 다 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또 이게 지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이런 프레임, 소위 그때 그 김범도 흉상 논란이 있었죠. 네. 이런 이념적 프레임을 갖고 들고 나왔을 때는 성적표가 좋지 않았어요. 예.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 필요한데 운동권 청산이라는 과연 이 프레임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지켜볼 만한 이게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대급부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연휴 때 여론조사를 보면 얄궂은 조사들을 해요. 그 검사 독재와 운동권 심판 네. 이걸 이제 비교해서 하는데 검사 문제는 온 국민이 아는 이슈고 예. 운동권 문제는 일부 계층만 아는 그쵸. 이슈란 말이에요. 예.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반대급부에서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본선에서 유리한가 중도층 네. 확장해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후보들이 되게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대로 심판할 네. 만한 파워가 없다. 특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출마를 포기하면서 맞아요. 전선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앞으로 을이 지금. 이제 네. 진짜 어떤 분이 나갈지. 뭐 운동권 청산의 지금 기수라고 할 만한 분이 지금 딱히 떠오르는 분은 뭐 윤희숙 전 의원 정도. 근데 그분이 무슨 적임자도 사실 또 아닙니다. 운동권을 사실은 뭐 운동권. 청산하기엔 좀 그리고 저는 이래요. 운동권 이제 특권을 얘기하는데 네.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운동권 특권이라는 실체가. 그리고 윤희숙 그 전 의원은 KDI 출신이잖아요. 네. KDI가 더 센가? 검사가 더 센가? 운동권이 더 센가?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에 들어오면서 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운동권 심판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총선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메인 프레임이 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네.